노인은 왜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오래 살게 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노화는 왜 일어날까요? 인간의 진화 역사 속에서 노년층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 이상희입니다. 무병장수는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온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에 접어드는 지금은 무병장수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노인을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은 왜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서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인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무한정 늘어날까요? 노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의 수명은 다른 영장류의 수명과 어떻게 비교될까요? 인간의 진화 역사 속에서 노년층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동료 레이첼 카스파리와 함께 인류 진화에서 장수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생물학에서 최대 수명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노인이 살아남게 된 시기의 인구학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뼈만 가지고 나이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화석뼈만 놓고 보면 몇 살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장이 끝나지 않은 유아나 청소년의 나이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특히 치아가 모두 나오지 않은 개체라면 어느 정도 몇 살에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이 끝난 성인이 되면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30대 같은 60대가 있고 60대 같은 30대가 있듯이 화석으로 남은 개인 역시 성인의 삶에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뼈의 생김새만 보고 나이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나이 대신 청년, 즉 젊은 성인인지 노년, 즉 늙은 성인인지 그렇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류의 큰 집단 넷을 비교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그 네 집단의 각각의 노년 비율을 살펴보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를 거치면서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늘었습니다. 여기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해당하는 0.12라는 숫자는 젊은 성인의 12%가 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노인의 비율이 컸고요.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 노인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약 3만 년 전에는 청년보다 노년이 2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 비율이 2.08이었어요. 우리는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점점 더 많은 노인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계에서 수명이 긴 종은 많아요. 그렇지만 수명이 길다고 노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는 노화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성장도 번식도 일어나지 않는 생식 후 단계가 깁니다. 인간은 다른 영장류나 비슷한 체격의 다른 포유류에 비해 성인 사망률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성인 사망률은 8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반면 쥐의 경우 120일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그만큼 쥐는 짧게 삽니다. 오래 살게 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노화는 왜 일어날까요? 세포 분열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유전자가 복제되는데 세포 분열이 반복되면서 염색체의 끝자락인 텔로미어의 유전자가 복제되지 않으면서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 분열이 반복되면서 점점 염색체가 짧아지고 필요한 유전자를 빼뜨리고
복제하게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노화라는 과정이고 결국 사망으로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노화 과정은 느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느림, 슬로우 라이프라는 것은 인간의 생애사 전반에 해당되는 키워드입니다. 느리게 자라고 느리게 성숙하여 생식의 시작이 늦고 생식이 끝난 뒤에도 수명이 깁니다. 이는 다른 유인원과도 다른 인간의 특징입니다. 야생의 침팬지는 30대에 외형적으로 허약함과 노쇠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적인 노화 과정이 시작되며 이 연령에 도달하면 급속히 노화되어 40세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비해 사람은 수십 년에 걸쳐 근력이 감소하는 느린 노화 과정을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영장류의 노화 과정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통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최대 수명은 현재 115년에서 150년으로 추정되며 기록상 최장수 인간은 1997년에 사망한 프랑스의 잔 까르망인데 122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외인성 사망률과 내인성 사망률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인성 사망률은 식량 공급, 질병, 사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결정됩니다. 현대의학 및 공중보건의 발달로 외인성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수명이 외인성 원인보다는 내인성 원인,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생애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노화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인간 장수의 한 가지 독특한 측면은 특히 여성의 경우 생식 후 수명 기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배란 주기를 경험하는 포유류 암컷은 충분히 오래 살면 완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월경 주기의 중단을 완경이라고 합니다. 인간 여자도 마찬가지로 배란을 자극할 남모 세포가 충분하지 않으면 배란 주기가 멈춥니다. 그런데 여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노화는 몸의 여러 계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생식계, 순환계, 신경계, 근육계, 소화계 등 여러 계통의 기능이 노화되죠. 인간 이외의 동물에서는 생식계의 노화와 다른 계통의 노화가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인간 남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인간 여자는 생식계의 노화, 그러니까 완경은 특정 시점에 분명하고 깔끔하게 일어나지만 다른 계통의 노화는 훨씬 나중에 진행됩니다. 인간뿐 아니라 다른 영장류의 암컷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침팬지의 경우 14세에 성숙하고 50세에 완경한 후 10년 정도 더 살아서 성인 생애사 중 20%를 완경기로 산다고 합니다. 기에 비하면 인간은 18세에 성숙하고 50세에 완경한 후 20년 이상 더 사니까 완경기의 비율이 침팬지의 2배 가량인 셈이죠. 침팬지 연구 논문으로 인간의 특별한 점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성장도 끝났고 생식도 끝났는데 다른 부분의 기능은 노화하지 않는 이상한 단계는 인류 진화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를 설명하는 가설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것이 할머니 가설입니다. 유타대학교의 크리스틴 호크스와 그녀의 동료들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하자족을 연구하면서 할머니 가설을 세워서 완경의 수수께끼를 진화로 설명했습니다. 인류는 완경을 지낸 다음 직접 생식에 참여하지 않고 그 대신 딸의 자손을 돌보는 것을 도와서 생식 적합성을 극대화했다는 가정을 통해 생식 후 수명 기간의 연장을 설명하는 할머니 가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할머니들은 아이를 돌보기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채집, 수렵에 왕성하게 참여해서 집단의 경제 활동에 기여합니다. 물론 할머니 가설이 완경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아요. 한 가지 무리 없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노인 인구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3세대가 동시에 사는 세대 중첩이 보장될수록
다음 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제로서 믿음직한 구실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세대를 뛰어넘는 지식의 대물림을 보장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우리 몸 전체는 배움과 가르침을 위한 기관이며 그 중에서도 뇌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인간은 특히 뇌가 큽니다. 인간의 뇌는 평균 1400cc의 크기로 860억 개의 뉴런과 850억 개의 비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 뇌가 항상 이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조상 인류의 뇌 크기는 약 400cc였습니다. 그리고 400cc의 크기는 성인 침팬지 뇌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400cc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포유류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 포유류 중에서는 영장류의 뇌가 크고 영장류 중에서는 유인원의 뇌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유인원 중에서는 인간이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 인류의 뇌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약 500만 년 전 인류 계통이 처음 등장했을 때 400cc였던 뇌 크기는 300만 년 동안 2배로 커져서 200만 년 전에는 호미닌의 뇌 크기가 900cc를 넘었습니다. 뇌 크기는 계속 증가해서 약 20만 년 전 네안데르탈린의 뇌 크기가 1600cc를 쉽게 넘어서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인류 계통은 5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뇌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만 년 동안 그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큰 뇌는 만드는 데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유지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우리의 뇌는 휴식 중 에너지의 20에서 40%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휴식 중에도 우리 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을까요? 음식에서 얻죠. 그런데 지난 500만 년 동안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식량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인류의 조상들은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비싼 장기를 갖게 되었죠. 그만큼 큰 뇌가 유익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유익한 장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흡수하고 저장해야 하는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약 500만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환경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장기간에 걸쳐 온도와 습도가 변화했을 뿐 아니라 매년 다른 계절이 나타나는 계절성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장소가 1년 중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지역처럼 보이기도 하죠. 인류 진화 역사에서 기후 변화는 극도로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빙하기는 인류가 더운 기후뿐 아니라 극한의 추운 기후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 잡기, 도구 만들기, 먹이 신호 해석하기, 식용 및 비식용 식물 식별하기, 마실 물 찾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한 곳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식이 다른 곳이나 다른 시기에는 쓸모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인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새로운 장소, 또 다른 새로운 장소, 또 다른 새로운 장소에서 살기 위해 확장했습니다. 인류를 특징짓는 방대한 지식, 즉 우리의 두뇌에 존재하는 정보는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후대에 전수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년층이 증가하고 세대가 겹치면서 각 세대는 비로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겹치는 정보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겹친다는 것은 은행의 복리 이자와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회를 떠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모든 정보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정보 또한 사회 관계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그렇게 많이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대한 양의 지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시공간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상징과 문자 체계를 개발해서 저장하고 전달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대답은 생존 기술이겠죠.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 식용 식물을 채집하는 방법, 손도끼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생존에 중요한 정보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뇌의 크기가 크고 상당한 뇌 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은 사회적 지식을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오래 사는 이유입니다. 큰 두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치명적인 어려움을 또 하나 안겨줍니다. 인간에게는 느린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느리게 자라고 느리게 노화하면서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큰 두뇌입니다. 뇌는 출생 후에도 계속 성장하면서 아기는 중요한 학습의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춘기를 지나 부쩍 몸이 커지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의 몸은 천천히 자라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지연된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이 멈춤? 소강 상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동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어린 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신비로운 기간 동안 사실 가장 중요한 성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웁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뇌에서 연결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보가 흡수되며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느린 성장의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두뇌를 크게 키우고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학습이 어린 시절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체 성장이 끝난 후에도 학습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연결을 구축하고 정보를 흡수합니다. 사실 진정한 학습의 시기는 뇌의 크기 성장이 끝났을 때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지식의 한 차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인간 학습의 독특한 특징은 학습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큰 뇌는 매우 비쌀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생아는 매우 큰 뇌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는 극도로 어려운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여자는 출산 중에 혹은 출산 직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산도의 끝부분과 신생아의 머리 크기를 비교한 도표입니다. 인류학에서 매우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기 침팬지와 인간의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침팬지는 산도의 끝에 머리가 아주 작기 때문에 쉽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신생아는 산도 끝보다 큰 머리와 큰 어깨 때문에 이 산도 안에서 계속 몸을 비틀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 원숭이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면 원숭이 아기가 태어날 때 원숭이 엄마가 아기를 안아서 자신의 가슴에 보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도가 작기 때문에 인간 신생아는 몇 번 뒤틀면서 뒤쪽을 바라보고 태어납니다. 인간 엄마는
원숭이 엄마처럼 아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기의 목이 뒤로 꺾이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엄마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기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면 다른 동물들은 혼자서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이때 해산 중인 암컷을 방해하면 아기를 물어뜯어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인간은 진통이 시작되면 친구와 가족을 부릅니다. 절대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가 받아서 오히려 진통이 진행이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우 사회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민족지학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로서 아기와 어린이를 사회적으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청년, 노인, 어린이 모두 육아 노동을 분담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아기들은 두뇌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아기를 돌보는 책임이 엄마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근대성입니다. 뇌는 사회적인 환경, 공동체 속에서 성장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과 함께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음 세대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 전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의 노년이 전담합니다.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세대를 통한 지식의 축적은 농업과 동물의 가축화를 통해 문명이라는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학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적으로 배우고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빈 덤바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사회적 뇌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설은 집단 크기와 뇌 크기 사이에 관찰된 관계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몸집이 클수록 뇌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리고 동물이 더 큰 집단에 살수록 뇌의 크기도 커집니다. 또 사람의 뇌에서 큰 부분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서 큰 부분들은 얼굴 인식, 공감, 연민, 언어 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두 사회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물론 수학, 글쓰기, 읽기, 코딩을 배우고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를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의 사이 집단은 친족 관계와 공유 유전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의 사회 집단은 사회적 관계에 기반하지만 반드시 유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 친척이 아닌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며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에 친척이 몇 명이나 있나요? 1908년 프랑스 남부 라샤펠 오생에서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라샤펠의 늙은이라 불리는 이 무덤의 주인공은 치아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연구 결과 심한 관절염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잇몸이 함몰되어 구멍이 메꿔지고 맨들맨들해진 턱뼈의 잇몸을 보면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랜 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가 다 빠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한 관절염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이었을 이 노인이 어떻게 아픈 몸으로 오랜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만이 가진 심리적인 특성, 이타성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까지도 돌봐주었던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네안데르탈인인 샤니다르 1호 화석에게는
젊은 시절 큰 부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친 동료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부러진 뼈가 아물 때까지 돌봐주었던 네안데르탈인의 사회성에서 인류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함께라는 관계 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배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실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은 사회적 지식을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오래 사는 이유입니다. 노인은 바로 이렇게 관계의 정보의 축적과 전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란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단축키를 누르고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 학습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즉 학습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학습하며 서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큰 두뇌와 느린 성장, 긴 평균 수명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입니다. 사람 이외의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아닌 다른 생명체와도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챗 GPT와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생 학습자이며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서로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는 관계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여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역사가 노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다움을 만들어내는 인류 진화 특징인 큰 두뇌와 노년의 증가가 또 다른 인류의 특징인 함께 살기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두뇌가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때 이루어지는 학습은 사회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또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온라인 및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학생들은 고립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사실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제는 이 정보를 인터넷 검색이나 챗 GPT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노인이 가진 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관계 정보를 갖고 있는 핵심 존재는 여전히 노인입니다. 노인은 세대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돌봄으로써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거죠. 인류는 그렇게 흘러왔고 그 중심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